2012년 이후로 중국의 제조업이 좋은 적이 없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당 부분 상쇄해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혹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조정받는 폭이 전저점을 깨칠 가능성은 이로 인해서도 낮아 보인다라는 것까지 투자 전략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제도 시장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죠. 지수는 얼마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보니 중국 PMI와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크게 오르더라.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그렇죠. 예, 또 한번 우리의 전투식량도 한번 점검해보고 네, 우리 보품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이선엽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뭐 서부전선 이상 없습니까? 아, 예, 이상 없고요. 없어요? 아마도 제가 지난 연말부터 유럽 지수, 특히 프랑스 지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괜찮다. 뭐 최근까지도 굉장히 신고가였고 좋았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살다 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서민분들은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저 주가가 저렇게 되는 게 정말 온전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프랑스에 있는 까끄 지수라는 네. CAC 지수는요 4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프랑스라는 국가도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네. 뭐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40개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이게 전체 프랑스의 경제를 대변한다라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프랑스 전체를 대변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더 문제는 이 40개 기업 중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4종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주입니다. 1위가 루이비통, LVMH라는 거, 그 다음에 디올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에르메스도 있고 로레알도 있고. 그런데 이 5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뭐냐면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봐서 야 요즘 글로벌 명품이 핫하대 하면 프랑스 경제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지수가 CAC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수까지 가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명품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큰 회사가 그 회사들이에요? 예. 1, 2, 3, 4등이 시총이? 예, 시총이 아니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도 뭐 있지 않은 뭐 토탈.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그 예, 그 명품 안에도 회사들이 1, 2, 3, 들어가고 4등이에요? 명품 회사들이 전부 다 1에서 5등까지 쫙 표준이 돼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어제 기사였던 것 같은데 또 뭐 샤넬이 또 올렸다. 가격을 올렸다는 올렸어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가격 올린다는 얘기는 또 그 기업들이 또 매출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도 될 거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경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네. 네, 있죠. 아니 그 나라 경제나 산업을 다 온전히 반영을 대표해줘야 못하죠. 되는데 까그지수 같은 네. 게 명품 그 40종목으로 뭐 하는 것도 문제지만 40종목 내에서도 1, 2, 3, 4, 5등이 뭐 명품 주면 근데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지수가 그런 게 영국도 FTSE가 100지수잖아요. 네. 100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온전하게 영국의 경제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몇 종목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 경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니 머릿속에서는 비싸게 느껴지지만 그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또 미국이란 나라 각각 국가마다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 요소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각 국가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면 그걸 그대로 보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종목이 4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프랑스를 대변할 만한 지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은 맞겠죠. 그런데 그 기업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명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타고 싶어하는, 오히려 우리가 볼 땐 프랑스 경기 여부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더 이상 이제 명품을 안 살 거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 누가 사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경제는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경제만 보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까지 꼭 고려하실 분들은 각각의 투자하시는 기업들 또는 각 국가의 지수에 대한 특성까지 고루고루 우리가 읽은 거를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조금 어제 핫한 게 있어서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하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여러분들 리오프닝 되고 나서 네. 주야장천 계속해서 이거 얼마 전에 정프로님이 주야장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반면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올라온 수준이 어제 우리 김호진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10년 내 최대치예요. 네. 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미국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국은 반등하고 있다는 게 팩트고요. 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어제 나왔었던 한국의 무역 수주입니다. 12개월 내 적자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금액별로 보시면 적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126억 달러에서 53억 달러 적자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주식시장은 숫자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나아지고 있으면 그 폭이 비록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주가가 우상향하는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무역 수지가 흑자라 하더라도 흑자 폭이 줄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한 달만 가지고 이게 뭐 추세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제목은 적자다라는 제목이 아니라 적자 폭이 많이 개선이 되었네라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수출이 감소되는 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네 라는 점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장에서 읽어야 되는. 자,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컸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일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를 연결을 시킨다라면 네.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네. 이 제조업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렇게 본다라면 뭐 우리가 알고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으로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을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반도체 수출도 여전히 어렵긴 하겠지만 부진하긴 하겠지만 네. 그 부진한 폭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매우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죠. 잘 안 잡히고 있다. 근데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 이러다 보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이쪽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제조업을 내려뜨려야 되는 부양책을 쓰고 있는 거죠. 경기를 잡아서 수요를 훼손시켜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미국입니다. 그렇죠. 예. 반면 중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를 들어올리는 즉 제조업 지수를 들어올리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국의 모습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의 경제는 아직도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우려스럽지만 그렇죠. 여기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어제도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5천억 가까이 산 걸로 알고 있죠. 올 1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왔었을 때
1번 타켓은 중국이었었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되니 이 효과가 대만하고 한국 중심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동안 잘 들어오고 나서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소강 상태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있을 거란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들이 자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주춤했던 게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 PMI 지표를 통해서 이런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걸 외국인들은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어느 정도 살진 저희들도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한국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을 하고 있고 그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긴축에 대한 우려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을 굉장히 중요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된 이 변화 저는 조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중국이 지금 제조업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을 경우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산업재 관련한 기업들이 1차적인 수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못 오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항공편 기준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 왕래했었던 항공편에 비해서 지금 96%가 감소해 있습니다. 거의 안 간다고 해도 되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 가고 싶으셔서 항공권 구매를 해보시면 유럽보다 비쌉니다. 중국 가는 게 네,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중국 항공가 그래요. 없으니까 항공편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중국 가는 게 유럽 가는 것보다 더 비싼 수준으로 돼 있다. 그건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기가 안 어렵죠. 가네. 네. 못 가네. 비즈니스 아니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진짜 같고요. 급한 거. 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다시 재개가 되고 PCR 검사도 안 하고 항공편이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 그 뒤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회사들도 한 번 더 제가 볼 때 움직일 개연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폭으로 앞서 숫자도 말씀드렸지만 96%나 항공 수요가 줄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항공편이 없다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죠. 뭐 예전에 비해서 30%가 줄었어, 50%가 줄었어, 기대하는 게 없을 만한도 하지만 96%가 줄었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도 향후에 시차를 두고 네. 제가 볼 땐 충분히 반영될 것 같고요. 네. 그 시차는 역시 한국과 중국에서 양국 당국이 항공편을 획기적으로 좀 늘리겠습니다. 충분히 늘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 혹시 항공권을 끊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공권을 끊으면 이게 직항이 없고 거의 대부분 뭐 홍콩을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경유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직항은 의외로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중국의 경기 회복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놓칠 경우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오판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리오프닝이 활발해지면 제조업주가 좋아지면 미국이 물가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의 사항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선매매 후 걱정이 맞습니다. 네, 자, 네, 네. 중국이 경기가 뜨거운 만큼 미국의 물가 우려도 커지겠죠. 반면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우리가 알고는 미국 물가에 대한 우려도 적을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향후에 우리가 중국 때문에 미국이 물가 잡기 쉽지 않겠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현재 취하고 있는 경기 반등이 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이걸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서에 넘어서 오는 게 빠르지. 아, 그럼요. 그게 저 인플레이션에서 미국까지 가는 건 좀 다시 시차가 오는 것보다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선 시장에서는 먼저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할 것 같고
그 뒤에 긴축이 된 우려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위에서 발목이 잡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노이로제죠. 정도로 지금 힘드시다 보니까 네. 대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국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더 어려울 수 있으니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한쪽으로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특히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2012년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2012년 이후로 중국의 제조업이 좋은 적이 없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걸 또 통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당 부분 상쇄해 줄 수 있는 네.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혹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조정받는 폭이 전저점을 깨칠 가능성은 이로 인해서도 낮아 보인다라는 것까지 투자 전략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대단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저희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많은 질문을 받은 거였지만 머릿속에서 있는 경기와 종목들 움직임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 매칭이 안 되는 되게 우려스러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장은 되게 뜨거웠었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AI와 관련된 자료들이 또 나왔거든요. 수십 페이지 또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요지는 그렇습니다. 결국에 AI와 관련해서 한국의 직접적인 수혜는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궁극적으로 뭐 어떤 국가든지 우리가 AI를 구현하려면 그 진짜 AI 관련된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또 AI라는 게 지금 잘 되고 나면 지금 규제 문제나 아니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어쨌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면 그 성장과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인프라를 구축했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역시 한국의 어떤 그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IT 관련 기업들, 즉 하드웨어와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저는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만큼이나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쪽에서 되고 있는 어제도 시장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죠. 네. 지수는 얼마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보니 중국 PMI와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크게 오르더라.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은 박스권일 때 제일 수익이 많이 나더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대부분 박스권으로 전망하신다라고 보면 사실 이런 하나하나 변수를 놓치면 안 되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매매를 안 하셔도 좋고 여전히 관망적인 시각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이번의 기회를 한번 시장이 이럴 때는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반영되는구나. 이런 우려가 있어도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을 때는 이렇게 반영되는구나. 아주 좋은 학습의 사례로도 저는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지 네. 않을까라는 뭐 말씀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드립니다.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지 않으면 사실은 뭐 나중에 이런 좋은 경험들이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대응이 잘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시장이라는 게 있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닥 찍어서 우상향하고 이런 시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짧게는 여러분들 박스권에 있었던 시장이 몇 달인 경우도 있었지만 네. 지난 2010년 이후부터는 무려 6년간이나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박스권 안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어떤 종목별로 기업별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표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아이디어들이 뭐가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네. 중국의 PMI가 좋다는 거는 이제 산업이 좋다는 걸 거고, 그럼 이제 에너지도 많이 쓸 거고,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물가 관련된 업종은 조금 안 좋고 금리 관련된 업종도 좀 안 좋겠네요. 미국은 아무래도 물가가 이렇게 중국발로 올라가면 시간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시장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네. 그동안 쉬었던 원유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요.
조선. 네, 우리가 알고는 또 저기 뭐지 오일 관련주들, S-오일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전체 시장만 놓고 보면 이게 부담일 수 있다라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시장은 정확하게 또 그거로 인해서 좋아지는 기업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을 안 좋은 쪽만 바라볼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기회도 있어야 된다라고 기름값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유가 관련된 기업은 좋아지는데 네. 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대체로 그 시클리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보통 회사잖아요. 그렇죠. 정유나 근데,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세게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얘네 시클리컬은 좀 안 좋아지는. 길게 보면 지금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해주신 아유, 건데요.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좀 많이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아지고 네. 후에는 그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예. 너무 길게 잡지는 않아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중국 때문에 뜬다고 예, 하면. 예. 지금 말씀을 너무 잘 주신 게 네. 처음엔 그래서 이익이 개선이 되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긴축을 더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가 될 거니 사실 아주 길게 보면 역시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논리는 그렇죠. 사실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아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죠. 자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좀 하다만 건데 네.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요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미국 시장의 고용이 워낙 뜨거우니 이 고용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라는 연준의 책무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이게 과잉 긴축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제가 죄송하게도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내드리면 네네. 고용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또 하나는 정부 규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문제는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잡을 수 있는 건 금리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서 과잉 긴축을 하면 안 잡으니만도 못한 부작용들이 생기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도 그렇고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은 또 다른 대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규제입니다. 네. 어떤 규제냐면 한국도 미국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통신사 규제, 통신비 깎아내리지라는 규제 또는 네. 최근에 소주값 올린다 그랬더니 소주값 올리면 안 되지라고 넌지시. 그럼 이게 소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료 기업들한테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부분들이 생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또 은행 규제였었죠. 은행을 비롯한 은행 통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과 한국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만나지 않고 사실은 비슷하게 공공요금에 대한 특히 네.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가격 통제에 나섰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기업 이익에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요금을 올렸었을 때 그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네. 모른 만큼 이거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에 통신 주가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걸 봤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각국 정부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포커싱을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규제하는 품목들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더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정부의 규제가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정도 끊어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규제 산업들을 한번 잘 규제 종목들은 잘 저희가 또 염두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부흥집회였다 그러던데. 아는 분이 나름대로 전화 이제 왔더라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지난주 토요일. 예,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또 건의사항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재밌게도 말이 너무 빨라서 다른 분들 거는 1.5배속으로 시간 없을 때 들어도 되는데 제 건 그게 힘드니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는 재밌는 것들도 그냥 있었고요. 1.5배속으로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사님이 말이 빠르신 편은 아닌데. 그래.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두 가지의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은 아니고 뭐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는 역시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러다 보니 이전의 얘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쵸. 연결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과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눈높이가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요 정도로 네, 정리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효 이사님, 네, 열강은 3프로 TV 앱에서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주말 잘 편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 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 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